자, 오늘 네 가지 이슈, 오늘 장에 영향을 끼칠 만한 네 가지 이슈 보여주세요. 핫 키워드로 무기 지원 재검토. 지금 계속 방산주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뭔가 쏙싹쏙싹 하다가 결국 뭔가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열받아 있죠. 지금 북한은 유엔의 제재를 받는 국가이고 우리의 적국인데 전쟁 나면 자동으로 개입한다. 이 조약을 새로 맺은 게 우리를 자극해서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를 그런 정책을 재검토하겠다. 맞습니다. 재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한 뒤에 나온 결과값이 좀 묘합니다. 북한 쪽에선 사실상 군사동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전쟁 시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러시아가 제공하겠다라는 내용이 이번 협정에 포함되면서 우리 정부는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재검토할 수도 있겠다라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미국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심 반기는 듯한 입장을 간밤에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미군 내 방위 태세를 점검하고 그리고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지원도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내놨거든요. 이후에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기 지원을 실제로 하게 되면 우리도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맞불을 다시 놓고 있는데 요약하면 한반도에서 미국과 러시아를 위주로 한 신냉전, 이 대리전 양상이 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 경제와 증시에 어떤 가능성을 만들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느냐? 단순하게는 실제 우리나라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무기 지원 이뤄질 것이냐 이거를 봐야겠지만 이 부분은 실제 우리 무기 지원이 단행될 경우에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노후한 공군력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이 서로 강대강으로 되면은 서로 손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 신중하지 않겠냐, 경고성 발언일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지만 푸틴 발언이라서 살짝 쫄리기도 하네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네, 있겠습니다만, 독재자라서. 예, 서로 이제 이 멱살을 쉽게 말하면 질 수 있는 혹은 경고를 할 수 있는 빨간 버튼을 하나 서로 갖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말고 관련해 하나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요. 오는 8월에 이 예정이 되어 있는 한미 군사 연합훈련이 약간 관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러시아나 인접 국가들이 이번 한미 연합훈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느냐, 이때 반응이 생각보다 예년에 비해서 강할 수가 있고 이때 나올 안보 이슈에 따라서 방산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우리 지정학적 불안 이게 고조되면 항상 방산주 관련으로 뭐 빅테크나 스페코라든지 한일단조라든지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방산주들 움직임 우리가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환율 보겠습니다. 역외 시장에서 지금 1,392원 뚫었습니다. 이거 네. 굉장히 지금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환율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간밤에도 환율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어떻습니까? 네. 간밤에 미국이 환율 관찰 대상국에 중국과 일본을 제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뺐고요. 미국이 이 지난 12개월 중에 8개월 동안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가 있었거나 아니면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무역 흑자 기록했거나 GDP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이 세 가지 조건 가운데 두 가지를 달성한 나라를 대상으로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요. 미국한테 무역 흑자 너무 많이 받거나 아니면은 환율 정책 좀 투명하지 않거나 이런 나라들한테 붙는 꼬리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2년 연속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가 됐지만 최근에 수출이 좋기 때문에 아마 다음에는 관찰 대상국으로 될 가능성 이거 무시할 수가 없겠고요. 중국 위안화와 이 일본의 엔화가 최근에 이 달러 대비 좋지 않다는 점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이게 크게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이 상대적으로 위안화 그리고 엔화 가치가 이제 하락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해외에서 우리나라 원화는 중국의 위안화, 일본의 엔화의 프록시 통화로 인식됩니다. 대리 통화라고 인식된다는 건데 쉽게 생각하면은 위안화 떨어질 때 원화도 같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트레이딩 할 때 그렇게 움직이는 거고. 158엔까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달러 힘이 강하고 위안화, 엔화 약할 때는 우리가 심지어 경제 상황이 좀 좋다고 해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 원화 가치 장체는 이제 떨어지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이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환율은 두 달 만에 아마 오늘 서한시장 이 NDF도 그렇고 두 달 만에 최고치를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크게 보면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이 되면서 달러가 강해졌고 나머지 통화들은 줄줄이 지금 약세. 특히 간밤에 이제 스위스도 이제 기준금리를 낮췄고요. 영국도 8월 낮춘다고 하니까 더 강세를 보였고 상대적으로 우리 환율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약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역외 시장에서 지금 1,392원까지 올라갔다는 거 오늘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보기 전에 수혜주를 먼저 봐야죠. 우리 네. 환율이 이렇게 약세를 보일 때 수혜주. 예,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뭐 물론 최근에 해외 생산 기조 강해지면서 해외에 직접 공장 짓고 하는 반도체 차 관련주들 뭐 옛날만큼 환율 효과가 조금 덜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반도체 자동차 같은 수출주는 원화 가치 좀 낮아지면 당연히 기분이 나쁘지는 않을 수가 역시 있겠죠. 자동차와 반도체 일단 꼽았고요. 수출주 가운데는 사실 아직까지 환율에 좀 민감한 곳이 조선주입니다. 조선주는 이제 국내 조선소들 입장을 좀 봐야 되는 건데 이게 지난 4분기 실적 되짚어 보면은 기저 효과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이 지난 4분기에 외화 환산 소실 포함해 가지고 환율 관련 비용만 1,800억 원 넘게 들었거든요. 올해에는 반대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증권사 리포트 보면은 대신증권에서 휠라홀딩스가 환율 상승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이 필라 브랜드 사용료라든가 아쿠시네트에 대한 이 환율 효과, 원화 환산 효과가 지속되어 있어서 국내에서는 적자를 보고 있지만 2분기에 필라 홀딩스 영업이익 자체는 1년 전보다 56% 늘어난 1,430억 원대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제조기가 휠라 홀딩스 하나 갖고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 이슈는 에코프로 BM입니다. 약간 골치가 아프시죠? 주가로 보면은 골치가 아픈데 에코프로 BM이 국내 완성차 업체하고 나트륨 이온 배터리라는 거 이거 뭐 소금 넣는 건가요? 네. 요거를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뭐 얘기를 했다면서요? 이 양극재로 이제 소금, 리튬 대신에 리튬 인산철 진짜 대신에 소금인가요? 네. 소디움이라고도 합니다. 나트륨 이온을 쓰겠다는 건데 이 내용을 보면은 에코프로 BM이 독일에서 진행 중인 지금 인터 배터리에서 나트륨 이온 양극재 개발이 궤도에 올라서 중국보다도 나은 이 기술력을 확보했고 국내 완성차에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탑재하는 안을 긴밀히 협의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2년 전부터 나트륨 이온 개발을 해왔고 즉시 사용 가능한 수준에 도달을 했고 양산 준비도 기존의 이 리튬 이온의 양극재 라인을 그대로 쓰면 되기 때문에 이 개발 기간도 굉장히 단축할 수 있다라는 게 에코프로 BM의 설명입니다. 예, 지금 뭔가 에코프로 BM이 반전 카드를 지금 내놨다라는 네. 건데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들고 나왔겠죠. 나트륨 이온 배터리 뭐가 좋습니까? 기술적으로 보면은 뭐가 좋냐? 리튬 이온 배터리와 같은 이제 비교 대상을 보면 되는데 더 쌉니다. 더 싸서 가격 이게 경쟁력이 있다. 뭐 쉽게 말하면 소금은 구하기 쉽고 리튬은 구하기 상대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렇고요. 이 대신에 전기차 수요가 떨어진 딱 지금 상황에서는 리튬 가격이 충분히 저렴해서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어서 나트륨이 대체제가 장기적으로 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길게 봤을 때 2035년까지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리튬 대비 한 24%더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는 시장 조사 업체의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이미 전기 오토바이나 아니면 뭐 JAC 같은 기업에서는 이 전기 상용차 실제로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점도 당연히 있겠죠. 이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서는 에너지 밀도가 좀 낮습니다. 쉽게 말하면 리튬 이온 배터리를 탑재하면 400km 가는 전기차가 나트륨 이온 배터리 쓰면 250km 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있는데 조금 짧게 짧네요. 250km면. 국내 완성차 업체에서 아까 에코프로 BM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 탑재한 전기차 협의하고 있다고 하면은 아마 일평균 주행거리 짧아도 되는 소형 전기차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너지 밀도를 일단 높이는 게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과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에코프로 BM은 우리가 중국보다 경쟁력이 높다라고 했으니 실제 나올 배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기대감을 좀 키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에너지 밀도를 높이면 충전거리가 더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기술 개발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에코프로 BM 주가 1년 차트를 지금 보니까 조금 오를 것 같으면 떨어지고 오를 것 같으면 맞습니다. 떨어지고. 전기차들이 다 지금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이 다 그렇습니다. 네, 주로 이제 K짐이라고 우리가 조금 표현을 하죠. 자, 일시적인 수요 정책 그거죠. 자, 네 번째 이슈는 고려 아연 갖고 왔단 말이죠.
임시주총을 열어서 논란이 많았던 서린 상사 경영권을 완전히 가져왔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20일 날 임시주총이 있었는데 이 서린 상사 이사회가 전체 9명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사회에서 고려아연 측이 내놨던 이 선임이 다 돼서 이제 8대 1이 됐습니다. 완전히 이제 고려아연 측의 회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지분이 더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풍에다 경영권을 사실상 맡겼고 이사회 관리도 영풍 쪽이 더 행사하는 것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완전히 정리가 된 것이죠. 맥락이 좀 있습니다. 서린 상사가 고려아연과 영풍의 비철금속 해외 유통하는 이 알짜 자회사인데 이번 임시주총이 왜 이렇게 나왔냐? 과거에 이제 75년 동안 사반세기 동안 영풍, 고려아연 동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분쟁이 생기면서 완전히 결별하기로 했고 최 씨와 장 씨. 맞습니다. 이번에 이 서린 상사 이사회로 이들이 완전히 이제 헤어지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린 상사는 원래 강남 영풍 빌딩에 그러니까 지분은 고려아연이 더 많았지만 영풍 쪽에서 관리하면서 영풍 빌딩에 회사가 있었는데 이번 이사회에서 임시주총 이후에 서린 상사 본사도 고려아연이 자리를 옮기게 되는 종로로 이전하게 됐다는 점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좀 전에 바로 전에 한번 저 영풍 그 주가 그래프를 한번 봤어요. 했더니 거기 이제 재무구조도 나오고 하는데 PBR을 보니까 0.16배입니다. 영풍. 네. 요거 주가, 이거 주주분들 굉장히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실 텐데 영풍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게 고려아연의 서린 상사 완전 장악 이슈가요. 이 고려아연의 좋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영풍이 좀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게 주가에 반영이 될지도 살펴볼 부분인데 일단 고려아연과 이제 동업하다가 경쟁 관계로 전환을 하면서 아마 6월 말부터는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 이 고려아연이 처리해주던 영풍의 이제 황산이 아연 부산물로 생산되는 건데 황산 처리 안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달 말로 계약이 끝나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안 해주겠다고 한 건데 사실은 이제 경영권 분쟁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보는 게 업계 입장이죠. 이렇게 되면은 영풍은 황산 처리 못하면 아연 생산 줄이는 것밖에 대안을 당장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린 상사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이 분쟁이 지속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서린 상사 문제로 돌아가면은 서린 상사에서 유통하는 영풍 제품의 비중이 3분의 1 수준인데 우선 당장은 서린 상사가 이 영풍과 기존 비철금속 계약은 유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영풍은 이제 당연히 불안하니까 빠르게 자체 상사를 설립해서 이 해외 영업망을 대체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문제는 어디서나 초기에는 잡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뭐 수수료라든가 유통망 새로 짜는 문제가 생각보다 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기에 네트워크 구축하는 거 비용도 맞습니다. 많이 들고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기존 대비 계약 부분에서 소위 말하면 디스어드밴티지를 갖고 갈 수밖에 없고 그런 점들이 영풍 실적에는 앞으로 좋은 점보다는 당연히 나쁜 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관측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